눈에 거슬리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흥이 폭발하다. 그 안에서 그의 아내 이서영과 박지우는 수십 명의 옛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부추기는 소리 속에서 탈장을 끼고 이른바 사랑의 잔을 마셨다. 서영의 얼굴에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숨김없이 찬란한 웃음이 피어 있었다. 남은 햇살처럼 가림막 하나 없이 쏟아져 내리는 빛 같았다. 반면 박지우는 숨길 수 없는 자만의 잔 얼굴로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서영의 허리를 단단히 술잔을 비우자 환호성은 멈추기는커녕 더욱 뜨겁게 파도처럼 김선우의 귓가를 때렸다. 그리고 그 병든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은 공공연히 입을 맞췄다. 김선우는 셔츠맨 위 단추를 풀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공기가 폐로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애써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거대한 바위에 짓눌리듯 답답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클릭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세부 사항들을 강제로 응시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신문하는 탐정처럼. 서영이 입고 있는 것은 작년 결혼기념일에 자신이 선물했던 파란색 원피스였다. 그때 그녀는 디자인이 너무 평범하다고 투덜거렸는데 오늘은 그 옷을 입고 있었다. 박지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머문 시간은 평범한 포옹보다 훨씬 길었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길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결코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 아니었다. 7년이라니. 김선우의 입술이 움직였다.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숨 같기도 하고 심판 같기도 했다. 그는 화면을 껐다. 휴대폰은 그의 손에 의해 조금은 강하게 책상 위로 던져졌고 둔탁한 총돌음을 냈다.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오후 3시 27분이라는 시간이 떠 있었다. 퇴근까지는 2시간도 더 남았지만 그의 눈앞에 놓인 빼곡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 모든 글자는 흐릿하고 왜곡된 기호로 변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아래층의 차량 흠과 인파는 생명 없는 개미떼처럼 회색 콘크리트 숲 속에서 바쁘고 침묵하며 움직였다. 7년 전 햇볕에 공기가 뜨겁게 달궈지던 어느 오후였다. 그는 서영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당시 모습을 영원히 기억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거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네,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동영상 속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입맞춤하는 장면은 마치 녹슨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한 번, 또 한 번, 느리고 지속적으로 베어냈고 길고도 선명한 것. 김선우는 의자, 등받이에 걸린 재킷을 움켜쥐고 비서에게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간다는 말만 남인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섰다. 차에 앉으니 남은 햇살이 차 안을 찜통처럼 달구고 있었다. 그는 당장 시동을 걸지 않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바지에 떨어져 작은 짙은 얼룩을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갤러리를 열었다. 가장 최근 사진에는 5살 딸 하유리가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영은 뒤에서 아이를 다정하게 안고 딸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맞닿아있었고 너무나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 사진을 찍은 다음 날 서영은 하유리를 집에 혼자 가두고 막 실연당한 박지훈을 위로하겠다며 다른 도시로 사흘 내내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김선우의 손가락이 차가운 화면 위를 미끄러졌다. 더 오래된 사진들을 넘겼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 사진 속 박지훈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본래 신랑 측에 서야 할 그였지만 거의 내내 서영의 들러리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시선과 몸은 그의 여성 절친을 알게 모르게 챙기고 있었다. 김선우는 그날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웨딩카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서영은 운전기사가 요구하는 봉투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가 한참을 설득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고 입술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결국 박지훈이라는 있었다. 결국 박지훈이라는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박지훈이라는 이자 서영은 박지훈이라는 이자 서영은 즉시 화를 풀고 미소 지으며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어찌 의리였을까. 그것은 명백히 그가 영원히 끼어들 수 없는 오직 그들 둘만의 묵계이자 특권이었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밝아짐에 진동이 울렸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떴다. 김선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클릭했다. 모임에 더 많은 사진들이었다. 그중 한 장에는 박지훈이 서영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더없이 즐겁게 웃고 있었다. 사진의 캡션은 10년 우정, 평생직이었다.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좋아요가 달려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대담하게 둘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때 대체 무슨 일로 함께하지 못했어? 라고 댓글을 달며 놀렸다. 김선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차 시동을 걸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다. 일주일 후 회사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김선우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원래 사흘이 걸릴 예정이었던 업무는 고객사의 초기 협조 덕분에 이틀 만에 모두 순조롭게 끝났다. 김선우는 서영에게 자신이 일찍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이른 비행기 편을 끊었고 착륙했을 때는 정오도 되지 않았다. 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고 그가 없는 동안 서영이 혼자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도 확인할 겸이었다. 정오 12시 40분. 김선우는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익숙한 비밀번호를 능숙하게 눌렀다. 띠딕, 띠딕, 띠딕. 도어록에서 다급한 오리음이 울렸다. 빨간 불빛이 날카로운 경보처럼 깜빡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이 너무 빨리 눌렀다고 생각하여 속도를 늦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안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 이 시간이라면 하유리는 유치원에 있을 터였다. 서영은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그의 여성 절친들과 쇼핑을 하거나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나갔을 것이다. 김선우는 휴대폰을 꺼내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후 CC 리앱을 시행했다. 지난번 서영이 하유리를 집에 혼자 가두고 놀러 나간 이후로 그는 거실 구석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휴대폰 화면에 잠시 버퍼링이 걸리더니 몇 초 후 거실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김선우는 온몸의 피가 그 순간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서영과 박지훈이 서로 얽혀 있었고 옷가지가 어지럽게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다. 서영의 얼굴에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거의 취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박지훈은 득이한양하게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다. 김선우는 휴대폰을 쥔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거의 잔인할 정도의 의지력으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는 몇 개의 결정적인 CCTV 화면을 캡처한 다음 조용히 소리 없이 계단실로 물러나 거의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최유진 씨 맞으세요? 저 김선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평온했다. 당신 남편 박지훈 씨가 지금 우리 집에 제 아내 이서영 씨와 함께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는 게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로 10여 초간의 긴 정적이 흘렀다. 이어서 박지훈의 아내 최유진의 완전히 변해버린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선우는 지체 없이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지금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아주 급한 일이 있습니다. 네, 어머님도 함께요. 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누가 제 집에 불법 침입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제 주소는 15분 후 새 무리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김선우의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박지훈의 아내 최유진은 눈가가 붉게 충혈된 채 손에 차키를 꽉 쥐고 있었고 너무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모님은 당혹감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두 명의 경찰관은 가장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김선우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다. 문이 안에서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집 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낯선 남자가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도둑이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앞으로 나아가 문을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경찰이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경찰관은 몇 번 더 강하게 문을 두드렸고 소리는 갈수록 더 엄중해졌다. 결국 집 안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묵직한 현관문이 맹렬하게 부서져 열리는 순간 거실의 풍경은 문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파 위 이서영과 박지우는 옷차림이 단정치 못했고 방금 급히 떨어져 앉은 것이 분명했다. 서영의 얼굴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창백한 색으로 변했다. 박지우는 당황하여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주워 자신을 가리려 했다. 선우 씨, 당신이 어떻게... 서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김선우를 넘어 그의 뒤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부모님, 박지훈의 아내, 그리고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까지. 최유진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돌진했다. 거실 탁자 위에 유리 화병을 움켜쥐고 박지훈에게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망할 자식, 오늘 회사 야근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비통하게 외쳤다.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장인어른의 얼굴은 순식간에 짙은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는 맹렬히 김선우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방금 캡처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경찰관들에게 보여주었다. 경찰관님, 여기는 제 집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불법 침입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서영은 마침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반응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을 황급히 정리하며 김선우에게 달려왔다. 선우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뭐요? 김선우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에는 한 조각의 온도도 없었다. 그냥 소꿉장난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되새긴 건가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돌아서서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경찰관님, 정식으로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진과 박지우는 서로를 붙잡고 욕설과 울부짖음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서영은 자신의 부모님께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혼란 속에 묻혀버렸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며 현장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김선우는 혼자 문 앞에 서서 이 혼란에서 격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상하고도 거의 마비된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7년의 의심, 7년의 인내, 7년의 자기기만적인 위로. 마침내 이 순간 모든 것의 마침표가 찍혔다. 경찰이 모든 관련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줘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서영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김선우 앞으로 달려왔다. 선우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하율이도 있잖아요. 애 생각은 안 해요? 이 집은 어떻게 되고요? 김선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표정을 드러냈다. 그것은 극도로 쓰디쓴 미소였다. 당신은 생각했나요?
그가 되물었다. 당신이 그 남자와 우리 집 소파 위에서 그 짓을 할 때 하율이 생각은 했냐고요. 서영의 눈물이 순간 왈칵 쏟아져 내렸다.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선우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김선우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경찰관님, 조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때 자신이 집이라 불렀던 그곳을 나섰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워서 거의 물을 짜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얀 벽과 머리 위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유난히 초췌하게 만들었다. 서영의 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김선우에게 거듭 사과했고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딸을 봐서라도 서영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박지훈과 최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지훈과 최유진은 옆방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고 벽을 넘어 희미하게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은 혼자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선우씨, 장인어른이 목소리를 아주 낮춰 다가왔다. 이번 일은 정말 서영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저희 부모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분에게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율이는 아직 어리고 이혼은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하율이를 봐서라도. 아버님. 김선우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피호감이 묻어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다. 7년입니다. 저희가 결혼한 그날부터 박지우는 늘 저희 결혼 생활에 맴돌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결혼식 날 서영이가 웨딩카 운전기사에게 줄 봉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차 안에 틀어박혀 내리려 하지 않았을 때 제가 가서 설득하고 아버님도 가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박지훈이 차창 너머로 몇 마디 말을 건네자 서영이는 바로 웃으며 차에서 내렸죠. 하율이가 막 태어났을 때 모두 저를 닮았다고 했는데 그 남자만 유일하게 친구들 하율이가 단체 채팅방에 하율이 사진을 올리고 이 아이. 지난 몇 년 동안 서영이가 몇 번이나 그 남자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하율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었을까요? 김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 녹슨 칼이 다시 베어내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우리 집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지속된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저는 정말 충분히 견뎠습니다. 조정관이 옆에서 형식적인 말을 늘어놓았지만 김선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딸 하율이의 양육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서영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받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조정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끝에는 서영이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써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온통 번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뒤섞여 있어 가련하고도 처참해 보였다. 선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쉬어 있었고 떨렸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박지훈은 그는 정말 그냥 친구예요. 오늘은 저희 둘 다 술에 너무 취해서 김선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무 말 없이 동창회 단체 채팅방의 동영상을 그녀 앞에 보여주었다. 이것도 술에 취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는 감시 카메라에서 캡처한 사진으로 넘겼다. 이것도 술김에 저지른 실수인가요? 서영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지만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다. 7년입니다, 서영 씨. 김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없이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내가 너무 옹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박지훈을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평범한 친구의 자리에 한 번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는 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남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서영은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마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붙잡는 듯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는 맹세예요.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김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부드럽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신뢰는 거울과 같습니다.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붙일 수 없어요. 저는 남은 인생을 끝없는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유리가 이런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경찰서를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김선우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부모님 댁으로 가서 하유리를 데리러 갔다. 5살 딸 거실 카펫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자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안겼다. 아빠, 어떻게 왔어? 엄마는 모레나 온다고 했는데. 김선우는 딸을 품에 꼭 끌어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익숙한 아동용 샴푸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간인함이 무너질 뻔했다. 그는 버텨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작은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하유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 비행기 타고 왔지.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아가, 오늘 밤엔 아빠랑 호텔에서 잘까? 우리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유리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볼까? 그럼 엄마는? 딸의 천진난만한 작은 얼굴이 물었다. 김선우의 심장이 옥신거렸다. 엄마는 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은 우리랑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그는 재빨리 딸을 안아들고 옆에 서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는 부모님께 눈짓을 보냈다. 두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의 부드러운 큰 침대에서 다른 만화 영화와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동반 속에서 금세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김선우는 침대 옆에 앉아 머리맡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앞으로의 일을 비정상적으로 또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혼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 미치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 즉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했다. 동시에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대신의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집에서는 단 1분 1초도 더 머물고 집에서는 단 1분 1초도. 휴대폰이 무음 모드에서 한 번 진동했다. 서영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선우 씨, 제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하유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박지훈과는 이미 그의 아내에게 다 말해서 정리했어요. 그는 앞으로 다시는 저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김선우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휴대폰을 껐다.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휘황찬란했고 차들은 끊임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폐허 위에 서서 전례 없이 맑아졌다. 7년의 결혼 생활은 마치 내이날 끝에 다다랐다. 이상하게도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 외에는 어렴풋이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참을 필요도 다른 남자의 그림자 아래서 살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선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지체 없이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로 차를 몰고 갔다. 3시간 후 그는 초안이 작성된 이혼 합의서를 들고 나왔다. 그가 보기에 합의서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정했다. 결혼 후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고 딸의 양육권은 그에게 귀속되며 서영은 합법적인 면적 교섭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동영상과 감시 카메라, 영상이라는 증거가 있었기에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후, 김선우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그곳으로 돌아와 자신과 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문을 열 자집 안은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어제 폭풍이 지나간 후의 혼란과 불결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재빠르게 자신과 딸의 옷까지,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다. 서재에서 딸의 예방접종 수첩을 찾던 중 그는 우연히 서영이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물쇠로 잠긴 예쁜 작은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김선우는 예비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두툼한 사진 뭉치와 몇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다. 맨 위에 노이 사진 한 장이 그의 숨을 먹게 했다. 사진 속 서영과 박지우는 어느 이름 모를 해변에서 아무도 없는 듯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사진 오른쪽 아래의 날짜는 작년 하율이 생일 당일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날 서영은 자신에게 여성 절친의 총각 파티에 참석할 것이고 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남아있는 카드들은 모두 박지훈이 서영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내용들은 김선우에게 생리적인 역겨움을 안겨주었다. 이런 것이었군. 김선우는 자조적인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상자 전체를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었다. 이 모든 것이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그가 여행 가방을 끌고 이 집을 마지막으로 떠나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통해 보니 서영이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보였다. 김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을 열자 향수와 피우가 뒤섞인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영은 문 앞에 서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터질 듯한 복숭아 같았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구겨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깨에 흐트러져 있었다. 선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쉬어 있었고 떨렸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딱 5분만요. 김선우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서 그녀가 들어오게 했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다. 열린 문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밟고 눈부신 경계선을 그었다. 마치 그들 사이에 이미 완전히 그어진 경계처럼. 서영은 거실에 반쯤 정리된 여행 가방을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당신 정말 이사 나갈 거예요? 이미 하유리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김선우의 목소리는 무서울 만큼 평온했고 한 점의 파동도 없었다. 오늘은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러 온 겁니다. 내일 제 변호사가 당신에게 정식으로 연락해서 이혼 합의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겁니다. 안 돼. 서영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했다. 그녀는 맹렬히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흥분한 나머지 손톱이 그의 살을 깊이 파고들었다. 선우 씨, 이러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지훈 그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그저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거예요. 그저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김선우는 부드럽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외로웠다고요? 제가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고객 접대하는 건 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당신과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가고 여행을 다녔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영은 히스테리컬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전혀 몰라요. 당신은 늘 일, 일만 하다가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었잖아요. 당신이 저랑 제대로 대화한 지 얼마나 됐어요? 박지우는 그는 적어도 제 말을 들어주고 제 곁에 있어줬어요. 김선우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그래서 이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했기 때문에 당신이 바람을 피울 이유가 생겼다는 건가요? 서영의 눈물이 다시 한번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 그저 선우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하율이도 있잖아요.
딸을 핑계 삼지 마세요. 김선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정말 딸을 생각했다면 그 애를 집에 혼자 가두고 박지훈이랑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딸을 생각했다면 우리 집에서, 우리 소파 위에서 그 남자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역겨운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몸을 돌려 계속 여행 가방에 물건을 넣었다. 서영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렸다. 당신 변했어.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고 무정하지 않았는데. 김선우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서영 씨.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저를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수없이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내가 너무 옹졸하다고. 당신이 박지훈 때문에 저와 딸을 내버려 둘 때마다 저는 그들이 그저 친한 친구 관계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때 서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 표시를 보고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듯 즉시 전화를 끊었다. 김선우는 굳이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알고 있었다. 왜 안 받아요? 그는 거의 잔인한 어조로 비꼬았다. 당신의 평생지기가 지금쯤 당신을 많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서영은 당황하여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앞뒤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남자랑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예요. 맹세해요. 정말 다시는 안 할게요. 김선우는 여행 가방 지퍼를 올렸다. 찰칵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어제 경찰서에서 최유진 씨가 박지훈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겁니다. 당신은 그 남자가 당신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나요? 더 이상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이 말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 애원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것으로 변했다. 당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김선우 씨, 지난 7년 동안 당신은 내 감정을 한 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어요? 매일 밤 이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김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그게 당신의 해결책이었군요. 외로움을 바람으로 해결하는 것. 좋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를 했다. 서영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들어 두 팔을 벌려 그를 막아섰다. 하율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율이는 유치원 끝나면 제 부모님이 데리러 갈 겁니다. 김선우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끝마디 한마디 말했다. 이혼 합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신이 딸을 혼자 만나는 것을 당분간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서영이 소리쳤다. 나는 하율이 엄마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김선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서영이 히스테리컬한 비명을 얼어붙게 만드는 얼음덩어리 같았다. 그는 그녀를 피해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햇살이 그어놓은 경계선 밖으로. 5살 딸을 집에 혼자 가두고 다른 남자와 놀러 나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엄마라는 두 글자를 당신의 무기나 방패로 삼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뒤로 한 채 가방을 끌고 복도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 문이 조용히 닫혔다. 딸깍 하는 소리가 두세 개를 단절시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김선우는 거울 같은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멍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복수심에 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내면은 마른 오물처럼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7년간 지속되었던 결혼이라는 이름의 고열은 마침내 어제 내린 얼음 소나기에 완전히 꺼졌고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갈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커튼은 더 이상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눈꺼풀 같았다. 그는 차를 몰아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고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떻게 됐니? 서영이랑 얘기는 잘했어? 김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하유리와 함께 카펫 위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손에 든 장난감을 던지고 짧은 다리로 달려와 그의 허벅지를 와락 안았다. 아빠, 왔어? 오늘 회사 안 가? 김선우는 허리를 굽혀 딸을 품에 안았다. 그 부드럽고 생생한 감촉이 그의 텅 빈 마음속에 비로소 안식처를 찾아주었다. 아빠가 오늘 쉬는 날이라 하율이랑 놀려고 일찍 왔지. 그는 딸을 안고 소파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다 결정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침착했다. 네.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고 합의서 초안도 나왔습니다. 저는 하율의 양육권만 원하고 나머지는 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한숨을 쉬며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고, 이게 무슨 죄니? 멀쩡한 가정이 왜 이렇게 됐어? 하율이는 아직 어린데, 엄마. 김선우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하율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단추를 가지고 노는 딸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앞으로 두 분께서 아이를 돌보는데 많이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 하율이는 우리 친손녀다. 우리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니? 너는 네 일 신경 쓰고 집은 우리에게 맡겨라. 그날 밤 김선우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침대는 여전히 그 싱글 침대였고 책상 위에는 그의 대학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나무 상자 냄새가 떠다녔다. 익숙하면서도 아득한 냄새.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다. 다음 날 그는 정시에 회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의 눈빛에는 어렴풋한 탐색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동창의 동영상이 이미 온갖 사적인 채팅방에 퍼졌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점심시간에 그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선우 씨, 이서영 씨 측에서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고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방금 저에게 연락해서 이서영 씨가 제시된 양육권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양육이나 자신이 하율이를 양육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김선우는 말없이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 변호사는 이서영 씨가 어머니로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며 현재 직업이 없어 아이를 돌릴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김선우 씨,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김선우 씨,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김선우 씨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지만 양육권 판결 시 판사는 양육권 지고 계시지만 알겠습니다. 김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죠. 제가 드렸던 그 상자 안의 물건들도 추가 증거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네, 김선우 씨. 전화를 끊고 김선우는 창밖의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서영의 반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무자비했다. 이틀 뒤 어느 오후 김선우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중이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했다.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였다.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그의 심장을 덮쳤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율이 아버님 되시나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하율이 어머님이 방금 유치원에 오셔서 하율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감정이 좀 불안정해 보이셔서,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미리 당부하셨기에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유치원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소란을 피우고 계셔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김선우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부사장에게 휴가를 낼 시간도 없이 차 키를 움켜쥐고 주차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여러 개의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 20분 거리를 10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차는 유치원 문 앞에서 급정거했다. 그는 단번에 익숙한 그 모습을 알아봤다. 서영은 유치원 그 모습을 알아봤다. 서영은 유치원 대문 계단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휘충혈되어 있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선우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서영,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를 듣자 서영은 회고개를 들었다. 마치 구세주를 본 것처럼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선우 씨, 그들이 하율이를 못 보게 해.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을 못 보게 하는 건데. 무슨 자격으로. 김선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가슴속 분노가 거의 폭발할 것 같았다. 지금 당신 꼴을 봐. 미친 사람처럼 여기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하율이에게 어떤 엄마가 있는지 알리고 싶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매우 컸고 주변의 웅성거림도 함께 커졌다. 서영은 그의 말에 잠시 멍해졌다가 곧 더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내가 미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김선우, 당신 너무 잔인해. 정말 너무 잔인하다고. 7년 부부 사이에 당신은 정이란 게 조금도 없어. 정이라니? 김선우는 비웃었다. 당신이 박지훈이랑 우리 침대 위에서 놀 때 나한테 정을 생각했나? 딸을 혼자 집에 가둘 때 나한테 정을 생각했나?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여자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원장과 선생님들이 모두 다가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김선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요.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제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우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한 선생님 품에 안겨 있는 하율이 앞으로 다가갔다. 아빠. 하율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가 밖에 있어. 울었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은 김선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는 어른들 사이에 아무리 추악한 일이 있어도 아이의 눈에는 엄마는 그저 엄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슴 속 쓰라림을 억누르고 딸을 안아 올렸다.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아빠가 하율이 집에 데려갈게. 하율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먹으러 갈까? 그는 딸을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치원을 나섰다. 서영의 곁을 지나칠 때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뒤에서 서영의 울음소리는 점차 차량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이 사건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김선우는 이제 평화로운 합의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경한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하나의 요청을 했다.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서영이 어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도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후의 나날들은 마치 길고도 고통스러운 줄다리기 싸움에 빠진 듯했다. 변호사, 법원, 각종 증거자료 준비가 김선우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했다.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영이 더 미친 행동을 할까봐 하율이를 부모님께만 맡겨둘 수도 없었다. 그는 전업 아빠가 되기 시작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계란찜과 캐리터 토스트를 만들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와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며 놀아주었다. 저녁에는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가 단잠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다 자신도 깊은 잠에 들었다. 이런 생활은 자질구레하고 피곤했지만 전례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지난 7년간 딸의 성장 순간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 몰랐고 망고에 약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어둠을 무서워해서 잠잘 때 머리맡에 작은 관등을 켜두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이 모든 것을 서영이 그에게 알려주었어야 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던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하유리를 재운 후 김선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소송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김선우 씨, 저 최유진입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김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습니다라고 답장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최유진은 그날 경찰서에서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평온했다. 그녀는 앞에 놓인 커피를 휘저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도 박지훈 씨와 이혼 준비 중입니다. 김선우는 놀라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최유진의 입가에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 걸렸다. 집, 차, 예금, 아이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될 거예요. 그는 아마 제가 며칠 시끄럽게 굴다가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저를 너무 몰라요. 그녀는 눈을 들어 김선우를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을 찾아온 건 누가 더 비참한지 겨루려는 게 아니에요. 박지훈 그 남자가 서영 씨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몰라요. 최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박지훈은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몰래 즐기는 자극을 즐기고 이서영 씨가 자신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을 즐겨요. 하지만 그 때문에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똑같이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도 장담할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면 그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check-in 기록 뭉치를 꺼내 김선우 앞에 밀어놓았다. 이건 제가 그 남자 컴퓨터에서 찾은 거예요. 당신이 출장가예요. 김선우의 손가락이 그 종이 뭉치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그는 보지 않고 그저 눈을 감았다.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주 중요해요. 최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서영 씨 변호사가 계속해서 그녀가 박지훈 씨에게 속고 유혹당했다고 주장하지 않던가요? 이건 그들이 동등하고 자발적인 참여자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양육권을 얻는데 아주 유리할 겁니다. 김선우는 침묵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최유진이 그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법정에서 이 채팅 기록의 세부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도 아이가 있어요. 나중에 제 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더러운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변호사에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도시의 네온 불빛은 축축한 공기 속에서 번져 흐릿하고 눈부셨다. 김선우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갔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지난 몇 년간 그가 피운 첫 담배였다. 매캐한 연기가 태로 들어오자 격렬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강물 위를 오가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사랑을 잘못했다. 7년이라는 긴 실수를 그는 7년의 시간 동안 증명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였다. 아무리 아파도 견뎌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온 힘을 다해 보호해야 할 딸이 있었다. 재판 날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로 정해졌다. 김선우는 짙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이서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었으며 머리카락도 정성껏 손질한 듯했다. 그녀는 초췌해 보였지만 애써 품위를 유지하려 했다. 박지우는 오지 않았다. 최유진도 오지 않았다. 이 소란스러운 연극의 핵심 인물들은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기로 선택한 듯했다. 법정 변론은 길고 지루했다. 서영의 변호사는 최유진이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을 7년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과 박지훈의 고의적인 유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서영을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 잠시 잘못을 저지른 피해자 이미지로 만들려 했다. 반면 김선우의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거들을 하나하나 판사 앞에 제시했다. 동창회 입맞춤 동영상, 집 소파 위에 감시 카메라 캡처 사진, 서영이 딸을 혼자 집에 가둔 신고 기록, 그리고 그 예쁜 작은 상자 속 박지훈이 그녀에게 썼던 카드들과 하율이 생일 당일 그들이 해변에서 포옹했던 사진까지. 그 사진이 프로젝터를 통해 법정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김선우는 서영의 몸이 맹렬히 한 번 떨리는 것을 보았다. 방청석에서도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서영의 변호사 역시 예상치 못한 듯 얼굴이 순식간에 매우 안 좋아졌다. 김선우는 내내 서영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줄곧 앞에 놓인 탁자 위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그곳에 그의 전부가 담겨 있는 듯이. 최후 변론 단계에서 서영은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떨며 울먹였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선우 씨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이 가정에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저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것뿐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선우 씨는 정말 바빴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일하고 출장 가는데 보냈어.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박지우는 그저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저에게 약간의 관심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의 숨이 넘어갈 듯 느꼈다. 저는 하율이를 사랑해요. 저는 하율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율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재판장님, 제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울음 섞인 호소는 가련했고 진심이었다. 김선우는 심지어 잠시 7년 전 그가 청혼했을 때 울면서 네, 좋아요 라고 말했던 그 여자아이를 떠올렸다. 무엇이 그들을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했을까? 이어서 김선우가 최후 변론을 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고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정리된 후의 피로감만이 느껴졌다. 저는 이서영 씨가 방금 말씀하신 지난 7년 동안 제가 정말 바빴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야근하고 접대하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가정에 더 나은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조가 바뀌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처음으로 서영의 얼굴에 닿았다. 외로움과 힘듦은 결국 결혼을 배신하고 책임을 져버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힘듦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위함도 아니고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환경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엄마가 생일 당일 다른 남자와 해변에서 포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제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30분 후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30분은 김선우에게 한 세기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판사가 다시 재판석에 올라 법봉을 두드리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도 함께 강하게 두드려지는 것을 느꼈다. 본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하나, 원고 김선우와 피고 이서영은 이혼한다. 둘, 혼인 중 태어난 딸 김하율은 원고 김선우가 양육한다. 피고 이서영은 법에 따라 면적 교섭권을 가진다. 셋, 부부 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한다. 판사의 뒷말은 김선우에게 이미 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혼인 중 태어난 딸 김하율은 원고 김선우가 양육한다는 그 문장만을 들었다. 그는 이겼다. 아니, 하율이가 이겼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힘이 그 순간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뒤에서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반대편에서 이서영은 판결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피고석에 쓰러져 절망적인 울부짖음을 터뜨렸고 변호사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김선우는 곧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법정 안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갈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법원 문을 나서자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하늘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도시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 지나갔다. 집에 가자. 네.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율이 아빠입니다. 네, 제 쪽 일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아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김선우는 부모님 댁에 상주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이 노년의 부모님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딸과 함께 진정으로 그들 둘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했다. 그는 유치원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투룸을 빌렸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하율이가 좋아하는 화초를 심을 수 있는 작은 베란다도 있었다. 이삿날 김선우는 혼자 바쁘게 움직였다. 딸 방은 딸이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공주풍으로 꾸몄고 새 침대와 새 책상 그리고 벽 한가득 털 인형들을 사주었다. 그가 하율이를 데리고 처음 새 집으로 들어섰을 때 작은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반짝였다. 아빠,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여기가 아빠랑 하율이 새 집이야. 그럼 엄마는? 딸이 고개를 들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김선우의 심장이 다시 가볍게 찔렸다. 그는 몸을 웅크려 딸과 눈높이를 맞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앞으로 외할머니 댁에서 지낼 거야. 하지만 매주 하율이 보러 올 거야. 이건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 교섭권이야.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서영 씨가 하율이를 데려가서 네 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어. 하율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방 안에 있는 커다란 유니콘 인형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아이는 예민하지만 아이의 세상은 때로는 단순하다.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안정감만 있다면 집이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첫 면접 교섭 시간이 금세 다가왔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정시에 울렸다. 김선우가 문을 열자 문 앞에 서 있는 이서영이 보였다. 그녀는 법정에서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고 눈가는 깊이 패어 있었다. 그녀는 하율이에게 새 옷과 장난감을 잔뜩 가져왔고 그것들은 문 앞에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엄마, 하율이가 기뻐하며 달려가 안겼다. 서영은 딸을 품에 안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김선우는 묵묵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그 4시간 동안 그는 서재에 앉아 일하는 척했다.
거실에서는 이따금 딸과 사형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혈육의 정은 어떤 판결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딸이 부모의 실패한 결혼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후 6시 정각, 서영은 흐느끼는 하유리를 안고 김선우에게 건넸다. 다음 주에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올게. 알았지?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붉어진 눈으로 딸에게 말했다. 하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운 듯 작은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김선우는 여전히 흐느끼는 딸을 안고 마음속이 복잡했다. 그는 이런 장면이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 부녀가 함께 직면해야 할 과제였다. 나날은 이런 자질구레하고도 평온한 리듬 속에서 흘러갔다. 김선우는 다시 출근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시간을 일에만 쏟지는 않았다. 그는 불필요한 모든 회식과 야근을 거절하고 매일 정시 퇴근하여 딸에게 밥을 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회사 상사가 그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언중유골로 그가 이런 식으로 진취성이 부족하면 미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암주미성이 부족하면 미래 승진에 영향을 미래 승진에 영향을 미래 승진에 그는 인생의 길이 한 갈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에 그는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가장 중요한 주변 풍경을 놓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발걸음을 늦춰 딸이 성장하는 모든 발걸음을 제대로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가끔 옛 동창들로부터 박지훈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했다. 그와 최유진의 이혼 과정은 매우 추악하게 진행되었고 최유진은 그의 재산을 거의 전부 가져갔으며 그에게는 적지 않은 빚까지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와 이서영 두 사람은 다시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 떠들썩했던 10년 우정, 평생 지기는 결국 세상에 알려진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김선우는 이 모든 것에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 사람들과 일들은 마치 전생의 일인 양 느껴졌다. 그의 현재 삶에는 오직 일과 하율이만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되어 도시에 첫눈이 내렸다. 주말 아침, 하율이는 창문에 붙어 밖에 하얗게 뒤덮인 세상을 보며 신이 나서 소리쳤다. 아빠, 눈 왔어. 우리 눈사람 만들어 가자. 좋아. 김선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딸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모자와 장갑을 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 정원에는 이미 눈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많았다. 김선우와 하유리는 함께 큰 눈덩이를 굴려 몸통을 만들고 조금 작은 것을 굴려 머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당근으로 눈사람의 코를 만들고 병뚜껑으로 눈을 만들었으며 김선우의 목도리를 눈사람 목에 둘러주었다. 아빠, 우리 눈사람 웃고 있어. 하유리가 눈사람의 위로 휘어진 입을 가리키며 즐겁게 손뼉을 쳤다. 김선우는 추위에 발갛게 상기된 딸의 작은 얼굴과 별보다 더 밝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따뜻한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망설이는 듯 하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선우 씨, 저 이서영이에요. 김선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들이 이혼한 후 그녀가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이해에 바르고 서먹서먹했다. 저 다음 주에 이 도시를 떠나요. 서영이 목소리는 낮았고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친정 부모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도 찾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김선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당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한동안 하유리를 보러 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김선우는 그녀가 이미 끊었다고 생각할 때쯤 김선우 씨.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김선우는 눈밭에 서서 휴대폰을 든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미안하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고맙다는 말이 그가 딸을 잘 돌봐주어서인지, 아니면 그가 마침내 그녀에게 해방감을 주었기 때문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아빠, 왜 그래? 하율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김선우는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아 올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우리 집에 가자. 아빠가 하율이가 제일 좋아하는 핫초코 끓여줄게. 그는 딸을 안고 부드러운 눈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들만의 작고 따뜻한 집을 향해 굳건히 걸어갔다. 멀리서 그와 딸이 함께 만든 눈사람이 활짝 웃는 입을 벌린 채 겨울 햇살 아래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삶은 어쩌면 퍼즐처럼 완벽하게 원래대로 맞춰지지 않을 것이다. 부서지고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현재의 조각들로 새롭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딸에게 어떻게 온전하고 사랑 가득한 세상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이 이미 아물었지만 영원히 흉터로 남은 상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품 안에 딸이 만족스럽고 의지하는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며 그는 남은 생의 모든 시간을 바쳐 그 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